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 직장인이며 경기도 동탄에 살고 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애는 3년이나 지났지만 결혼 생활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을 뿐더러 결혼 생활이란 것이 정과 의리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이혼한 분들 중에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 전 남편도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전부 한마음으로 저에게 이별 발린 소리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잡은 물고기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깨진 부부 사연 빼고는 제 이야기도 초스피드 이혼 사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기대와 설렘은 더 많았지만 남편과 시모가 돈 때문에 저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든 신뢰가 깨졌습니다. 함께 보낸 날들은 소중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인생을 위해 망설임 없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헤어진 후 몇 달간 전 남편에게 시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결혼하면 부부는 한 몸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고 내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몰랐다. 그 빌미에 우리 엄마도 도와준 게 결혼 생활 끝날 만큼 큰 일이야. 내가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가 있구나. 끝까지 재고 따지느라 발 빼려고 그랬던 거네. 음흉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지 않았던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집도 관심을 가졌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 관계는 속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지만 처음에는 제게 매달렸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계산적인 제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물타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애 중 왜 저런 감정을 몰랐는지 후회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결혼 당시에는 20대 후반이었고 전 남편은 4살 더 많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꽤 큰 회사에서 앱 개발자로 일하며 연봉이나 전망 등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는 인서울 공대를 나왔으며 우리는 남들 보기에 앞날이 창창한 커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4년째 졸업 후 증권회사에 입사한 지 2년째였고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개인 사업을 하며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 남동생도 부모님 밑에서 함께 일을 배우고 나중에는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할 능력이 없어서 애초에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 중 아버지 쪽 집은 예전부터 잘 사시는 집안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집안은 우리 집안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전 그 사람 집안 형편은 그의 부모님은 계시지만 예비 시부 사업 실패로 인해 노후를 준비하는 이때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동생과 대학 공부를 마치고 각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돈을 벌어내도 갚아나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는 게 힘들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능력이나 제 가족의 능력으로도 형편이 다소 어렵다는 그 사람과 결혼해도 멋있게는 아니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도 없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인에게 닥친 삶은 열심히 해결하고자 하며 발전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결혼 전에 저를 보실 때면 결혼은 언제 할 거냐며 자주 물어보셨어요. 압박이라기보다는 혹여 자기 아들하고 결혼 안 한다는 말을 할까봐 불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경제적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집은 못 해준다고 미리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남자친구와 구체적으로 결혼할 나왔을 때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스레 예비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친정아빠는 남자친구를 무척 좋게 보셨어요. 둘 다 술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아빠에게 참 잘 맞추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른들 비위를 굉장히 잘 맞춰요. 그래서 아빠는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셨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으니까 엄마는 지켜보았는데 그래도 이건 알아둬야지 싶어. 살면서 돈 많은 사람을 골라 사귈 수는 없는 거고 가난한 사람을 사귈 수도 있는 거 엄마도 알아. 남자친구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아. 근데 결혼을 한다면 문제가 다른 거야. 결혼이라는 건 사랑이 전부가 될 수가 없거든. 나중에 내가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어. 엄마, 그런 진부한 말은 뭐하러 해. 나나 그 사람 직업도 탄탄하고 앞날이 있어. 집안이 창창하다고 해서 뭐 어쨌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 상현 오빠 연봉 1억이라니 제가 벌기엔 많이 벌고 부모님 용돈도 주시고 저축할 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잘 살 수 있어요. 누가 돈이 없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궁핍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 잘해도 주변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은 아마 엄마가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른이 하는 말은 잘 들어봐야 해요. 엄마가 속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 있는 사람과만 만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할 거예요. 엄마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엄마의 말씀이죠. 제가 저울질해 보니까 엄마 말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있었는데 아빠도 엄마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엄마 말이 그래도 현실적이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엄마는 잘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걸까 모든 선택은 양날의 검과 같은 면이 있는 거죠. 다만 그때는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컸어요. 만약 헤어지더라도 다른 애인이야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기는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헤어짐을 차마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딱 맞아요. 꼭 매일 맞아봐야 아픈지 아냐고 하셨는데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제가 매맞는 걸 선택한 거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보라는 엄마 말려에도 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극렬하게 반대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딸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은 욕심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결혼 허락하신 거고요. 그때는 저만 생각하느라 부모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는데 안 좋게 끝나고 나니 이제야 부모님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결혼 전에 양가 상황은 이랬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살짝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신 거고 사실 남자 쪽에서는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원래 3년 만나면서 예비시대를 자주 드나든 적은 없었지만 가끔 인사도 드렸고 명절 때마다 늘 선물은 챙겼었는데요. 항상 백화점에서 고가의 선물을 신경 써서 준비해 남자친구 편에 보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님이 매우 좋아하셨다고 했고 전화 우리 집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때부터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대충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만날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건지 약간은 재촉하시기도 했고 우리 집에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저한테 했던 말은 이랬어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예전처럼 며느리 쉽사리 시키고 명절에 제사 지내니 뭐니 하면서 며느리 힘들게 하겠니? 우리 집은 안 그런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적어도 시집 때문에 속 끓일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 같은 시대가 없을걸. 그래, 혜진아,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서 쉬고 우리 직장 쉬니까 여행 다니자. 너 친정 가서 푹 쉬다 와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도 명절에는 며느리 힘들게 안 하실 거라고 나랑 약속하셔서.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이 사람 집은 바를 때 그거는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적어도 시댁에서 오라고 하는 문제로 속성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동생과 시아버지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절약적인 살림이었지만 놀랐습니다. 엄마가 한 말이 떠오르더니 시어머니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않아 걱정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용돈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당신에게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아버지나 저도 아직은 일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당신의 결혼 생활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이 빌라를 떠나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우리도 살 권리가 있지만 너희 결혼 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하면 당신 부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게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을 확실히 마음먹었습니다. 남자친구 집 사정도 이미 알고 있었고 부모님은 이미 제가 살 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예요. 남자친구도 좋아하셨고 제가 준비한 집이 크고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이 상승해서 모두 갚으셨다면 결혼하면 제게 명의 이전을 해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집 문제는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부모님께 꼭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오빠가 말해주시면 우리 부모님도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명의자는 우리 혼인신고한 다음에 해주시는 건가요? 글쎄요. 결혼 전에 해주시면 좋겠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나지만 원래 집은 공동 명의로 해요. 나중에 혹시 팔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더라고요. 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 혜택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처음 등기할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신나서 집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이 은근슬쩍 우리 부모님의 해조는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등의 이유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을 잘못해버렸습니다. 오빠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물론 세금 생각하면 공동 명의가 맞겠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빠랑 제가 결혼해서 같이 마련한 집이라면 당연히 공동 명의가 맞겠지만 이건 우리 부모님이 어렵게 제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안 해주시고 살게만 해주셔도 고맙은데 공동 명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탁인데 혹시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인간은 그냥 대화를 흘리듯이 하는 말이었겠지만 제가 정색하고 대답하자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건데 뭘 그리 정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하시려는 뜻은 이해했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너희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공동명의 공짜로 말도 안 꺼낼 것이니까 안심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혼하면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미리 당부해 놓을게요. 일단 저는 시부모님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제 삶이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오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나는 오빠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건 관여 안 할 거야. 자식들이 생활비 안 주면 생활이 어렵다는 거 아니까 그걸 못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경제 상황 꼭 투명하게 서로 알게 하자. 서로 속이지 말자는 거야.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서로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돈 때문에 부부 사이 멀어지는 거 정말 원치 않거든. 그리고 오빠 부모님들도 우리 부부가 우선이라고 하셨잖아. 결혼 전엔 몰라도 결혼 이후는 같이 돈 관리해야 하니까 큰 돈은 마음대로 쓰지 않기로 약속해줘. 그리고 돈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어때? 오빠 연봉이면 우리 돈 금방 모을 것 같거든. 아무래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하는 말에 그 사람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다만 아이 낳을 때까지는 각자 관리하면서 자기 쓸 돈은 빼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야 물론이지. 대신 아이 낳을 때까지는 우리 각자 관리하면서 공동 생활비 내는 걸로 하자. 사실 내가 투자하는 것도 좀 있고 결혼 준비하느라 돈 쓰려면 결혼하자마자 경쟁권 넘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 월급 받으면 내 술돈 빼고 나머지는 전부 줄게. 이러길래 그 사람 사정을 고려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그럼 공동생활비에서 남은 부분은 내가 알아서 재테크할게. 대신 월급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은 합의를 했고 또 한 가지 바라는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는 하겠지만 서로 부모에게 대리도 하는 걸 바라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설마 나한테 시부모님 대리도 시킬 생각은 없는 거지? 나 그런 건 정말 질색이야. 오빠가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며느리 노릇할 거니까 절대 효도는 강요하지 말아줘. 각자 부모한테는 각자 효도하자. 그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절대 너한테 데려도 시킬 생각 없어.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너한테는 강요할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안심해. 제가 하는 당부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하지 말자고까지 했지만 사람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며 자신있게 대답하는 거 보고 이 결혼이 맞는 걸까 하는 마지막 의심을 접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결혼까지는 상견례부터 다른 문제가 딱히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 집에서 집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에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혼수나 예단 때문에 결혼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면서 예단이며 이봐주며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시댁 형편을 아는지라 비싼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못하다며 조금 미안해하며 본인 돈으로 원하는 브랜드 반지와 시계를 해주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기 집을 돕느라 모은 돈이 단 5천만 원도 채 안 되었습니다. 8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그것만 모았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만큼 집안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부모님은 하나인 딸을 결혼시키면서 정말 많이 양보하시고 많이 참으셨습니다. 만약 비슷한 집안을 만났다면 우리도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무 간소하게 시집가는 것 같다며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식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이후 둘이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고 신혼집은 친정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집 명의를 저로 돌려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제 연봉이 꽤 되고 예비 남편도 연봉이 1억인데 우리 힘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도 집을 마련할 때까지 살다가 나오자는 것이 큰 이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혼집은 4명이 사기에는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련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자니 그 사람은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장인어른이 나한테 주시겠다는 집을 왜 다시 주지 않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해주시겠다는 거 내가 싫다고 했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에 그 사람도 수긍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는 자식들이 전부 주시겠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내가 대출을 내서라도 보증금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우리 집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제가 아파트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걸 굉장히 아쉬워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그 집 때문에 제가 남편과 시모에게 시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모든 걸 저에게 맞춰주던 남편의 태도가 끝이 없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핑크빛 신혼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결혼식 때까지였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한 지 딱 2주가 지나자마자 이 결혼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리 말로 잘해주겠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제가 했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노골적으로 살고 있는 신혼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자고 요구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면 은근히 집 문제로 압박을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공동 운명체인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친정 부모님께 지금이라도 집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는 남편이랑 이미 끝난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자식이라지만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아요. 또한 그 집을 나중에 동생에게 줄 생각도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업이 튼튼하고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이랑 함께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저는 이미 끝난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르는 가족 구성원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 저의 가정보다 남성 가정이 훨씬 부유하고 개별적으로 모은 재산도 저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걱정을 떨쳐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찾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성실함을 축하하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이 저와 친정가의 음식을 먹으려고 결혼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탐스러운 가정을 얻으려고 결혼한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싸울 때 대화를 통해 의심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집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화를 참고 정중하게 내 남편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남편의 말은 황당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 웃으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한테 사기당한 기분이야. 주시겠다고 하는 집을 안 받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집이 해준 거 없으니까. 너도 싫다는 거잖아. 말로는 내가 우리 집안 감수하고 결혼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계산하는 건 너 아니야. 결혼 전에 다 얘기 끝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결혼 전에 무슨 말을 못하냐. 일단 너 잡으려고 미끼 좀 던진 거지. 이제 너는 잡은 물고기인데 내가 더 밥을 줄 필요는 없잖아. 너도 다시 생각 잘해봐.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마음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혼 전 합의한 돈 관리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런 이유저런 이유로 합의를 어기고 월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공동생활비보다 적게 지불했습니다. 처음 2달 정도는 남편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해하고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째부터는 이상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실제 월급은 800만 원 정도이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세전 1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연봉 자랑을 하던 남편이 자꾸 월급이 적게 들어온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번 달 나오기란 수당을 못 준대. 아마 몇 달 있다가 준다는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생활비 200만 원을 줘도 될까? 당신 월급도 있으니까 우리 살기 쪼들리는 건 아니잖아. 당분간만 이해해줘.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큰 회사에서 월급을 그렇게 적게 받는 건 이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우는 못 봤어요. 혹시 제가 모르게 무슨 일을 친 건 아니죠?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저를 사고 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월급을 꾸준히 받으시는 분이신 만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전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살짝 성을 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긴 했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차입을 하여 생활비를 줄이고 월급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이 6개월째 되어가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결혼 전부터 약속했었는데 뭔가 제게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컴퓨터를 뒤져보기로 결심했어요. 나쁜 짓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유 없이 월급을 적게 받고 공동생활비를 내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남편은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가 같아요. 결혼 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남편 계좌나 개인 계정을 뒤진 적은 없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 어느 날 저는 남편의 은행 계좌에 로그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별거 없겠지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남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고 나서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했어요. 6개월 전 결혼 2달 전부터 확인해 보았을 때 거의 궤도에서 벗어난 2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김선숙의 계좌로 이체되었더라고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1차적으로 배신감을 느꼈고요. 더욱 화가 났던 건 결혼 전부터도 그렇고 결혼 이후에도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을 쭉 어머니에게 이체했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분명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드린다고 결혼 전에 말했는데 그것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결혼 전에 솔직히 말했다면 제가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계속 시댁에 돈을 보내는 것을 거짓말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뒤 매달 같은 날 은행에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갚느라 돈이 없던 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의 말이 납득이 되더군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바로 따지지 않고 일단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 남편을 넌지시 떠보았지만 그 인간은 제게 솔직히 털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러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거짓말쟁이의 것과 속다른 남편을 믿고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 간 주말에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온 거 그냥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께 이야기라는 대출금을 받아들여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랬나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를 속인 건가요? 이혁식이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고 매달 얼마씩 드렸는지 말씀하셨던 금액과 다르다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결혼 후 우리의 돈 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 결과 어머니와 남편 모두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기는 했었지만 생각보다 순순하게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하려고 어머니 댁에 온 것은 결국에는 전부 말하려는 것이었고 속이려는 생각은 없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쓸 곳이 있어서 그 돈이 필요했거나 집을 비워야 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들은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어머니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모를 돕겠다는 것을 왜 그리 기분 나빠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당신이 친정에서 집만 해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집을 담보로 나는 빌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긴 일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돈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시는데 그것이 맞다면 빨리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됩니다. 결국 이건 우리 둘이 함께 이뤄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에 대한 미련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2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을 듣고 결혼 생각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돈을 왜 내가 버는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당신 혼자 갚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한 것이니까 부부 사이에서 속임이 발생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이용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 조금 더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매우 화났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아프게 주저앉으시며 피해자 연기를 하셨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당황스러워했는데 내가 살림 산 거 어림잡아 1,000만 원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찌질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면 다 가져가라고 했고 딱 이틀만 주면 됩니다. 대신 결혼 준비할 때 쓴 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으며 정확하게 반반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남편은 당연히 저에게 사과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미안하단 말을 하며 달랑 말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말들이 상처만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인간에게 내 몫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계산해서 각자의 짐과 돈을 나눴습니다. 서류상으로 묶인 것은 없으니 이후 관계 정리가 빨리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일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1주년 때 신고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제가 유일하게 잘한 짓이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현재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시는 분들은 당장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과정은 힘들다는 걸 주위에서 많이 봤지만 저는 그 힘든 경험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자료 같은 것은 포기해야 했지만 결정을 빨리 내린 것이 앞으로 남은 삶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미련했던 부분이 있다면 나무라지 말아주시고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